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기본만 모신 상태에서 하게 됐고요. 이제 저희 첫 번째 세션은 인천 하천 마스터 플랜 수립과 인천 물관리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발표는 박인호 인천 녹색연합 이사님이신 박인호 이사님께서 도시 공유제로서의 하천 살리기 주제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10시 35분까지예요. 그래서 발표 3분과 토론 4분을 들어야 돼서 시간을 전략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10분을 갖다 듣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건과 다중적 실천. 마이크 안 써도 되죠? 써야 돼요? 마이크 쓰시는 게 밖에서 들으신 분이 더 잘 들릴 수 있어요. 중계한다는 마이크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무선 마이크를 좀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이쪽 걸 드릴까요? 옆으로 앉아서. 네. 주제는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건과 다중적 실천 운동입니다. 우선 인천의 하천 실태를 보니까 국가하천 2개, 지방하천 30개, 소하천이 113개. 작년에 115개였어요. 근데 2개가 줄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양하고 부평에서 하나씩 줄은 거로 나타났고요. 이 작은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을 텐데 정말 도시개발 과정에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지속 가능한이라고 했습니다. 이 17개 중에 하천과 관련해서 6번째, 14번째, 15번째 이 3개의 목표와 연계했을 때 지속 가능한 하천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이 SDGs, 특히 이제 하천과 관련해서는 특정 집단이나 조직의 독립적 행위만으로는 보존이나 복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6, 17 효과적인 제도만 구축되면 마치 복원이 다 실현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뒤에 다시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 2개의 하천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때 복원은 지속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하천에 관련된 좀 특성을 보면 다른 공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양한 사회 세력, 이해집단 간 충돌과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하천은 도시화, 또 산업화, 또 최근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다양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죠. 특히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하수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천은 지금까지 인간의 욕망,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속해온 경제활동 행위가 반영된 산물이다. 지금의 하천 문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복원을 위한 실천운동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해세력들의 사회적인 연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추진하고 실현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소통과 협력 이야기하면서 거버넌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제도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놓는 것으로 마치 다 실현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과정이라는 거죠. 거버넌스 구성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오늘 주제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 협력적 또는 네트워크적 거버넌스를 실현함으로써 하천 복원이 실현 가능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도시하천 복원을 주목하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물이 흐르는 장소이고 또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간이고 인간의 생활 공간이며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다.
최근 들어서 하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는데요. 그 시설물 설치하지 않고도 이 하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이렇게 특히 이제 자전거 도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전거 도로를 하천마다 다 건설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다니는 위험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하천 복원 과정에 굉장히 다양한 인세력들이 개입을 하죠. 그 과정, 그러니까 그런 이해세력들의 행위들이 반영된 공간이다. 그래서 하천은 자연 생태계와 거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제이며 공유제다라는 것 때문에 하천은 단지 생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 관리하는 주체들의 역할, 실천을 강조하는 운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흔히 이제 파트너십, 거버넌스로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이 개념을 좀 뛰어넘는 실천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공유제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인간과 함께 공존해온 자연자원을 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 공유제로서 자연자원은 인간의 노동력만이 투입됐을 때 그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 갯벌은 어부 또는 관련된 어민들의 노동력이 투입됐을 때만이 갯벌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창출을 하죠. 그런 갯벌을 매립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전에 있던 어민들이 투입됐던 노동력은 더 이상 발현되지 않는, 그래서 공유제, 특히 자연자원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은가. 밑에 있는 거는 예전에는 주거지, 정비, 도시건설, 뭐 도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해서 용주 확보를 위해서 개발했다고 하면 주로 하천은 자연자원으로서 하천은 주로 주차장, 도로, 공원 용지로 붙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그 밑에 어떤 물이 흘러가는지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때문에 이제 교환 가치로서의 기능보다는 사용 가치로서 하천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저는 좀 불만이 최근에 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더니 그 학회에서 하는 말이 가능한 수리적 통계적인 연구 과제여야만 학술 연구 과제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하천은 다양한 이해세력들, 그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에 개입했던 사람들의 행위가 반영된 공간이라는 이런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접근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해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하천뿐만 아니라 이 자연자원을 둘러싸고 국익이나 공익을 강조를 했죠. 근데 마치 우리는 이 국익과 공익을 여기 공익 실현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이제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살게 기여하는 상품으로 왜곡되는 현상들이 이제 주차장, 대표적인 게 주차장이겠죠. 도로고. 그래서 90년대 이후 하천 정비에 대해 도전하는 사회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하천을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97년 인천의제가 설립됐죠. 다양한 환경단체들이 결합을 해서 당시 물생태국가를 형성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천의 하천을 둘러보고 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제, 지금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죠. 이 인천의제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입니다. 그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당시에 사무처 상근자를 두고 활동을 쭉 해오다가 2013년까지 활동했나요? 갑작스럽게 그 정가를 변경하면서 이후 멈춰섰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8년
19년에 복원됐죠. 다시 활동이. 그리고 2008년에 하천 네트워크 서구, 남동구, 중구, 부평구, 계양구 등등에서 하천을 살리기 위한 자기 지역의 그 주민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참여 주체가 다양화되고 또 하천의 생태적 복원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됩니다. 유일하게 또 거버넌스라고 지칭되는 것이 이 하천 살리기 추진단과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데요. 이 두 개의 조직이 거버넌스로 지침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에서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 세력들이 이해관계가 다양하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핵심은 뭐냐면 1차 함수인데요. 결국 Y라는 자연 생태계의 변화는 A와 B라는 변수의 영향을 받지만 특히 X라는 이 독립 변수, 권력, 기업, 그리고 언론, 시민사회단체, 행정권력 이런 사람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Y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이미 이제 주어진 조건이고 B라는 상수는 우리 주변에 변화하는 변수 조건들이죠. 그래서 요는 이 Y는 자연자원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은 X값, 다수의 행위자들의 이해 세력들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도 거버넌스라는 제도를 만들었어도 그 안에서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이 Y는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둘러싼 갈등을 한번 보면요. 96년 하천 오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런 몇 가지 그 기사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2007년 하천의 38%가 지상에서 사라졌다. 그게 많이 사라지는 거죠. 1년 사이에 115개에서 113개 소하천이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에서도 가장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버넌스인데요. 한번 보시면 되고, 공동대표가 시민, 기업, 행정 분야, 특히 기업 분야에서는 인천상공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거버넌스 조직인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죠. 여기 민간 공동대표, 행정과 민간에서 참여하고 있고 집행위원회. 지금 이거는 여기 사무국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사무국 상근자를 두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지금은 상근자가 없습니다. 상근자를 두지 않고 그냥 민간에 다 일을 떠맡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조직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공무원한테 손바닥 싹싹 빌어야 그래야 된다. 이게 이제 아마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 앞서 본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 파행으로 가게 된 배경에 있는 것,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0년 싸움 민간협력 무너져.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말로는 공동대표 민간이 다 구성되어 있어도 실제 그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문자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하천 살리기 추진단 새롭게 출발하는 2018년에 승기천에서 복원 다시 활동을 재개하겠다라는 복원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외에 인천 하천 살리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고요.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녹색연합 또 각각 하천 살리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데 모아지지 않는 것이 저는 좀 아쉬운데요. 또 하나 그 시도로 2015년에 몇 개 여기에 인천 환경단체 그리고 행정 이렇게 결합해서 하천 탐사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몇몇 언론사에 글을 기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착공까지 15년, 불포천을 생태 복원하기 위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가 한번 만들어졌어도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최근에 얼마 전이죠. 3월에 인천시가 환경단체와 환경특별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거버넌스 소통협력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제가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또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목소리들이 얼마나 정리가 됐는지 수렴이 됐는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의 하천과 관련된 그 지표입니다. 위에는 주시면 되고. 예, 알겠습니다. 하천 보건 비율, 하천 오염도 등등이 있고요. 그래서 하천 보건을 위한 다양한 실천 운동의 과정, 보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다중적인 실천 운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유되는 자원, 그 실천을 포함한 제도, 생산과 재생산에 연루된 공동체, 이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잘 결합됐을 때 하천 보건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 현재 공유지 하천 살리기 운동이 초기 민간 거버넌스 이행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할 때라고 봅니다. 각 단체나 두 개의 거버넌스 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초기에 제도가 됐던 이 설립 목적이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천 보건을 위한 행정과 시민사회의 협력적 관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초기에는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는 어떤 이유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과정이지 갈등 봉합을 위한 지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마치 제도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다 끝난 것으로 1년에 회의 한 번 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부득이 수도 많지요.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를 제도화하고 이 제도 마련에 참여하는 것을 사회운동으로 규정하는 인식이 기초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 마련,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동사업을 인식하는 행정의 접근은 이제 민간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거죠. 행정공무원들이 제도를 기반해서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듯이 시민사회도 역시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액세서리로 취급을 하고 하천보건운동의 전환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세력들이 그런 살피는 행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과 민간, 민간과 민간, 행정과 행정 간 이 단절된 구조의 접근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시민사회단체도 하천 둘러싸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모아진 데이터 자료들이 구축이 같이 이렇게 통합돼서 자료가 구축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의 개별화 또는 파편화된 하천 살리기 운동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공동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 보건은 단지 그냥 말만 보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이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좀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별다른 코멘트를 드리지 않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서 기후변화와 인천 물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 김영규 인천하천살리기 추진단 집행위원님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천 화재 수상사례 주민단의 김영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제목으로는 뭐 기후 변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거창하게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천의 물 관리 정책의 방향 전환,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은 발표를 드릴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필요성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그 산업화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1도 이상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에 보면은 최근 10년 동안 한 1.09도 정도 상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 상승은 강우 패턴의 변화와 컨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할 텐데 강우 패턴은 그 강우가 갑자기 한 번에 쏟아지는 집중 강우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동안에 비가 내리는 강우 일수가 점점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강우량 자체가 줄어드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태계가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물이 계속 오던 물들이 한 번에 쏟아지고 한동안은 또 가뭄기가 발생되다 보니 생태계가 교란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탄력적인 정책 변화, 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천은 어떤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인천은 한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자체 상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있는 한강의 팔당이라든지 풍랑으로부터 한강 원수를 받아가지고 활용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후변화라든지 물 순환의 위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경우 인천은 제일 마지막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만큼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한 인천시 같은 경우는 물 관리의 업무가 일원화가 되는 과정에서 하천 업무가 환경국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환경복지국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환경에서 다 하천을 관리하도록 지금 국가 변화가 되기 전부터 변화가 되어 왔었는데 그 문제는 인천시 자체는 그렇게 변화가 됐으나 그 구에서는 아직까지 그 업무가 분산되었든지 아니면 환경 쪽이 아닌 오히려 치수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속 가능한 인천 물 관리를 위해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기후 변화는 사전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동이랑 기후 변화랑 좀 약간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후 변동은 이제 단기간에 갑자기 태풍이 불는지 엘니뇨 라니냐 같은 단기간에 이제 변동이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장기간에 이제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 단기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에 비해서 기후 변화는 장기적으로 연속적인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것은 이제 갑자기 변화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생태계가 다 변동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서울시의 연속 폭염 일수가 증가된다든지 아니면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든지 주변에 표층 수온이 증가되는 등 다양하게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는 이상 기후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질병, 최근 들어서 코로나도 지금 많이 이것 때문에 설도 있고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상당히 발생이 되는 증가되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것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리 기후 변화 이후에 최근에 이제 그래스고에서 또 탄소 중립화 해가지고 이런 국제 기후 변화들에 대한 협약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탄소 중립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감축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하는 탄소 중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체계에 비해서 이런 것들과 더불어 이제 우리는 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평균 강수량은 과거에 10년 동안 1,300mm가 내리던 물이 최근 들어서는 1,100mm, 한 200mm 정도 감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200mm라고 하는 거는 국가 면적으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양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줄은 것뿐만 아니라
그 50mm 갑자기 그 뭐 강우가 막 확 쏟아진다고 우리가 봤을 때 비가 오네가 아니라 뭐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50mm 정도 되는데 이게 내리는 비 횟수가 기존에 10번만 내리던 게 20번을 내렸다는 거는 그만큼 버려지는 물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로 봤을 때 전체적인 물 양은 줄었는데 버려지는 양도 버려지는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쓸 양은 더 없이 감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는 홍수가 증가되고 가뭄이 증가되는 비가 안 오고 비가 많이 오고 한 번에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인천의 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존의 7, 80년대에서는 이제 이수 정책 치수 정책으로 구분해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수 환경 치수 정책이 다 이제 통합적인 그래서 인간 중심에서 환경 중심으로 그리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저희 인천에서는 하천 살리기 추진단에서도 주민 참여와 유역 통합 관리 그리고 전체적인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향을 지금 제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과거에는 이제 안정적인 재원, 지방 정부에서 이거 해 해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왔다 보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20년 동안 이제 인천 하천살리 추진단에서 지역 단체 그리고 기업들을 통해서 파트너 다양한 주체 참여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두 개가 상승해서 법원에서의 인천 하천 살리기 운동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비흡한 부분이 있어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인천 하천은 통합적인 운영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통합 관리가 아니라 어느 일부에서는 시에서는 이런 통합 관리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자기들은 치수만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은 환경만을 위해서 아니면 어디는 또 합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공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하천 관리 필요성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인천 하천 같은 경우는 유역 면적이 좁고요. 그리고 산지 비율이 평지 비율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말은 땅에서 물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양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물이 흐르는 양이 적어지고요. 홍수시에는 상당히 많이 빨리 버려지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하천 유지율 확보를 위해서 LID라든지 아니면 호수 처리 시설, 재활용수 이용 등이 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실태 조사라든지 이제 어느 면적 이상에서 이런 그 LID라든지 호수 처리 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제 면적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제 어떤 면적이 있으니까 그 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해야 된다는 제시를 할 뿐이지 현재 하천에서 물이 얼마만큼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물이 필요한지는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상태입니다. 하천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은 무조건 다 인천 하천에서의 조사가 아니라 한강에 그 유양복선 그래가지고 그게 면적비로 해가지고 인천 하천에서는 여기 승기천에서는 이 정도 물이 흐를 거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 조사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물이 얼마만큼 흐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질이 얼마만큼 나쁜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이 들어오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한 인천 같은 경우 하천도 많이 있겠지만 9개의 그 지방하천과 100몇 개의 이제 소하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인천의 농수로라든지 간선수로들이 상당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부 간선수로라든지 아니면 아라뱃길로 연결되는 그런 수로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또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로 인해서 물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인천은 하류 지역에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동공간, 그 승기천 하류의 남동공간이라든지 그 서부산업단지, 공천천의 하부의 서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류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구 끝에서 이게 오염물질이 발생이 돼도 관심이 없고 그냥 조금 있다가 버려지는 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유입이 돼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구 쪽에서 버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점점 상류도 타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체돼 그러니까
공천천, 승기천이나 뭐 신공천 같은 유수지로 인해서 정체되는 물들이 점점 상류 쪽으로 썩어 올라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악화되는 등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하수도 정비라든지 생태 완충 녹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하구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옆에서도 이제 한강 하구에 대한 문제를 좀 뭐 토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서해 대부분이 서해를 직접 방류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강화도를 제외하더라도 인천 같은 경우 아라천, 북가천의 아라천이라든지 아니면 봉천, 신고, 승기, 장수천 이 대부분이 다 바로 서해로 바로 방류가 됩니다. 서해는 조성암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 관문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부분 폐쇄적인 하구를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다 저 유수지가 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구 쪽에 이런 상태에서 하구 쪽에 공단이고요. 거기서 공단에서 발생되는 수질 악화 물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공단의 끝에 있는 하천 끝에 있는 여기서 유수지가 썩게 되고 이로 인해서 물고기 집단 폐사라든지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최근에 한강 같은 경우도 신곡수중보를 폐쇄하고 신곡수중보로 인해서 여기 단절되어 있던 한강 물을 개방을 신곡수중보를 부셔서라도 개방을 하겠다고 해서 일부 개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여기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생태하천 조성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인천 같은 경우는 이거 부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수문을 어떻게 관리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물을 순환을 더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낙차가 크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져서 약간 지저분한 물들을 빨리 빼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좀 더 희석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수문 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공간에서의 이런 하천 생태 하천 조성이라든지 복원이라 보면은 이게 마지막으로서는 하구 쪽에서의 생태 하천 조성 복원이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인식 또한 이제 하천을 좀 개발하는 것보다 자연 상태로 두는 것이 좋다라는 괜히 생각의 전환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부터 저희가 먼저 관심이 있으신 분들부터 이런 것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기후 변화를 고려해서는 물 관리가 꼭 필요하다.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산지가 없기 때문에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인공적으로 물을 좀 저장할 수 있는 LID라든지 아니면 우수저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을 좀 보관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물을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리사이클링 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는 통합 물관리 체계, 즉 시에서는 통합적으로 돼 있으나 위에서만 통합적으로 되고 밑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각 부에든지 각 단체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하천살리 추진단의 계속적인 시민 의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상호 협력 그래서 유역 관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마다의 특성을 갖고 자기네들이 달라서 이렇게 하는 게 것보다는 같은 하나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이 될 수 있게끔 공천천이 다르고 승기천이 다르고 장수천이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은 하나의 저희 다 동일한 비전을 갖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천 하천 특성에 맞는 문제, 즉 인천 하천은 강조 하천이라는 특성을 갖는 걸 토대로 상류 쪽의 도심 하천을 지금 복원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마지막 부분의 하천의 복원, 하구 쪽의 하천의 복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로 인해서 하천 하구에 유수지에 정체되어 있는 물로 인해서 발생된 수질 사고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하천에 대한 복원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세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그 인천 하천 마스터플랜 방향성에 대해서 김성환 보건생태학교 부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회장님 토론 시간을 남겨주십시오. 네. 뭐 비대면이기 때문에 몇 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게 좀 제가 갖고 계신 유인물이 글씨가 좀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 국장님한테 파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앞에서 김영교 박사께서 이렇게 발표하셨던 부분을 실제 실행 투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아마 제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먼저 하천유형 마스터 플랜 그 BSMP라고 제가 좀 가칭을 붙였는데 B가 뭐냐면 유역입니다. 그래서 S는 스트림이고요. 그 유역의 흐름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손을 들어도 안 가요. 어디로 해야 되나요? 이쪽으로 해야 되나요? 됐네요. BSMP가 왜 필요하냐? 2008년도에 인천시에 제가 건의를 해서 하천 마스터 플랜을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하고자 하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마스터 플랜이 아니고 하천 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얘기하는 마스터 플랜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하천을 구성하는 걸 보면 이렇게 수계, 유역, 이 수계하고 하천하고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하천이라고 하면 인천 같은 경우는 국가전 지방하천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같이 놓고 생각해야 돼요. 아까 38%의 그 개반 물공간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다 놓고 생각을 해야 유역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하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이유는 유역적인 개념을 우리가 도입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하천 법이나 정책이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유역적으로 아까 거버넌스까지 얘기했지만 그걸 다 반영하는데 공직자들이 그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난항이에요. 그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당히 좀 소프트하게 그 명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0년마다 하는 하천 기본계획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법적인 그건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시민의 요구는 높은데 그 아주 건조한 법적 계획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BSMP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인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 갯골 같은 경우는 물론 공유수면입니다만 하천 쪽에서 마인드를 주어서 계획 수립해서 도시계획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이 도시계획은 입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크게 볼 수가 없어요.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선만 긋거든요. 도시계획의 수립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복사업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첩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경제적인 하천, 갯골 이런 것들의 또 수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천은 하천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치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직 그 경제가치에 대한 것을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정립을 안 하는데 이건 학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친수라는 개념이 원래는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쁜 친수를 해왔죠. 그래서 이것도 선진적 친수 개념을 정착시킬 수 있는 개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해왔듯이 정부 정책 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종전의 MP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MP 사례를 했는데요. 2005년도에 제가 한평군의 나비 축제 때문에
그 세계 나비 곤충 대축제로 하기 위해서 하천환경관리계획이란 이름을 붙여서 국비 100% 1,000억을 확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해서 한평에 있는 모든 옛 하도들은 다 구하도는 복원을 했고요. 그 위성 사진 들어가면 금방 흔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농경지 부분도 홍수를 저류하는 기능과 그 유역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서 자생하게끔 할 수 있는 홍수를 활용하는 그러한 습지 생태원이 약 10만 평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평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가 있고요. 인천 마스터 플랜 최초 했던 건데 마스터 플랜으로서는 이거는 옛날 버전입니다. 상당히 시대가 요새 급변하죠. 그래서 재수립해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을 했는데 아직도 법정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우물쭈물 하고 있어요. 사실 법정 계획이 넣으면 되거든요. 하천 기본 계획에 부분적으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기본 방침을 정하는 거에 따라서 각 하천별로 하천 기본 계획을 하면 돼요. 그리고 2009년 남양주 물순환 마스터 이것도 유역적인 물순환을 고려한 거죠. 그리고 2014년도에 하구 보건 기본 계획을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제 마지막 작품이었던 김해시 물문화도시 창출 마스터 플랜 이따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쭉 하면서 이 버전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쭉 어떤 패턴으로 변하는지 보시면 우리가 어떤 점을 지향해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시사점에 대해서는 등장하겠습니다. 자, BSMP에 우리가 어떤 인자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홍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높은 곳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홍수를 하천의 낮은 곳의 홍수를 어떻게 막고 평상시에는 갔을 때는 그 물을 높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유화시켜서 사용할 거냐 하는 것이 지혜죠. 그다음 하천에 계속되는 보충 문제도 그 부분으로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 보충이라는 것이 그냥 제방만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중복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고가의 구조물을 꼭 제방을 계속 10년마다 보충하다 보니까 꼭 10년은 아니죠. 한 20년마다 하는 것도 있고 저도 100년에 3-4번은 해요. 그러면 교량 같은 거 이런 구조물들이 계속 다시 나와요. 엄청난 고가에 돈을 주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고 하천의 조획적 코리더 회랑을 확보함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이 도시 가치를 급상승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사업 목표가 아닌 공사 완료가 아닌 사업의 관리 목표가 관리까지의 단계까지의 목표를 궁극적인 목표로 우리가 정해서 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마스터 플랜, 특히 하천은 생태를 또 지형을 또 토양을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유함입니다. 그 고유함을 찾아오는 것이 소위 보존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복원의 수단을 통해서 보존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럼 인천은 어떤 오리지널리티가 있느냐? 이 부분을 꼭 찾아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방향성, 마스터 플랜 수립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 생태 면적률, 도시 공원율, 이런 거 다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 수립의 이전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을 방침을 세워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인천 하천 특성에 맞는 하천을 계획하는 지침 또 관리하는 기준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것도 또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할 사항이 아까 이제 김영교 박사께서도 얘기했지만 하천유 유재량을 비유량으로 한강 유역에 있는 비유량으로 갖게 되면 전혀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접 유량과 수질을 위황별로 수위별로 측정해서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천을 원래 자연 유량으로 정하고 그것을 생태 유량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옛날부터 자연유량이 흘렀을 때 건천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도시개발이 안 됐어요. 여기. 그러면 거기는 건천은 놔도 되는 거예요. 그걸 도시가 들어왔다가 그래가지고 유량을 거기에 도입해서 리사이클링 시키고 그러면 그 생태계의 왜곡을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고유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 유지량의 허술한 개념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고유 생물종의 변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고유한 인천의 역사성과 문화, 하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천의 진단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그 절차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검토하면서 그 도시기본계획의 하천의 손을, 공간을, 기능을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마스터 플랜이죠. 우리가 마스터 플랜의 효과는 하천 정책 제도의 미비점을 해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과 같습니다. 결국 도시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있다.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이걸 수립하고 가면. 그리고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긴 부분을 민원이라든가 또 법적으로 대응 안 되는 부분을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면피할 수가 있어요.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면피보다는. 그런 개념이죠. 인천의 그 각 구에 아직까지도 지금 방치되어 있는 하천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강화. 옛날에 이렇게 갯골이었죠. 원래는 이거보다는 12개 섬으로 되어 있던 옛날 그 지도가 없어서 그렇지 12개 섬으로 이루어진 게 강화예요. 그럼 인천은 민물 하천과 그 다음에 바닷물 하천을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고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기수역을 수없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천의 아름다움이요 오리지널리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로도 있고 그래서 제가 1차 때 제시하기를 이쪽 그 갯골에서 이 바다 만에서 들어가는 만으로 흐르는 이 하천이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되죠. 직선으로 이거를 원래 그 만에 있는 것을 직선으로 하든가 약간의 그 여울소가 있게끔 조정을 해서 가든가 해서 요거는 여기까지는 이 만에서 여기까지는 제수문이 있는 거를 전부 철거해 버리고 그냥 갯골수로 그대로 다시 수문을 없애버린 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수역을 복원하는 하나의 그 수질 그 물의 복원 개념이에요. 꼭 공간보다도. 그러나 농경지에서 그 물이 없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육수를 두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쓰던 농경지에서 쓰던 물을 다시 가져가게 하면서 이 육수로 해서 그 하나의 수질 개선이 이루어져서 다시 가면서 리사이클 시켜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갯골의 복원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농경지를 많이 처음에는 초기에 이렇게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제방을 보충하는 거하고 교량을 넣는 비용을 가지고 이걸 대비를 해서 경제성을 따져야 되고 이것이 도시가치와 물을 저장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에 어떤 그 비과시 레이쇼가 있는가 따져서 그걸 통합해서 100년 대계의 비과시를 따지게 되면 결코 이것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생태를 촉진하고 우리가 그 창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이 강화의 하나의 비전입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의 수자원 역학관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역학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국토부가 하천을 환경부로 넘기면서 도시계획과 도로 교량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이 개념들을 앞으로 놓고 생각해야 되고 농림축산부의 저수지 문제와 치수부 문제 이 부분들이 하천과의 관계성이 큰 거죠. 그 다음에 해안부의 상류 쪽의 소하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의 하부 보건과 관련되는 크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정치, 국민, 전문가, 국토관리가 어떤 문제였느냐 탑다운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버텀업으로 제대로 가야만이 이 밑에 사람을 배려한 게 아니고 요새 밑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민이, 주권이 가진 게 민이지. 본인들도 공직을 나가면 민 아니겠어요? 원래 본질이 민이에요.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서 거기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텀업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들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보건보수해야 된다는 개념이죠. 하천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엄청난 예산 낭비가 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위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하천의 모습이고 하리 쪽은 바로 도시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카이라인까지 고려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하천 제방을 그러한 어떤 구조물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을 통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미래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한평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김해에서 물문화도시 마스터 플랜을 최근에 했는데 이런 역사 물문화적인 분야의 경제 가치를 실제 수치로 분석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그 국토부의 그린리버에서 하는 수법을 활용을 해서 한 우리나라의 첫 사례고요. 그 다음에 생태적인 부분. 과거에 김해가 개발되기 이전에 공장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 멸종위기종 고유종들이 얼마큼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큼 산다. 그럼 몇 종이 줄어들었다. 그럼 역으로 복원의 가치는 줄어든 것이 돌아올 때 그만큼의 복원의 가치가 있잖아요. 정량적으로 전부 나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어렵게 타당성을 학자적으로 그렇게 풀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철학과 이념을 우리가 정하는데 이게 지금 김해죠. 고유 순환에 열리는 도시다. 이 김해라는 곳이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발표를 드리겠습니다만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에코 김해국제공항에 있는 그 넓은 뜰이 어떤 뜰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고대 역사학자를 통해서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갯벌 가치가 높은 곳이 바로 그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남양주 한 건데요. 결국은 하천에서 유역을 바라볼 때 안전한 유역 관리 중요하죠. 그 다음에 건전한 물순환, 건강한 생태 기반, 고유한 문화. 요거예요. 크게 꼭지를 찾으면 이것이 비전이 되는 것이죠. 하천마다 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모든 걸 풀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목표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 목표, 그 다음에 보건 목표를 정해야 되고 공간 목표도 그 시간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게 이제 낙동강 이렇게 해서 이제 김해 아까 얘기한 이쪽 갯벌 지역에 김해국제공항이 있는 부분이죠. 이게 원래는 낙동강이 이렇게 흘렀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걸 선악동공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망쳐버렸죠. 그래서 이 지역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생태적인 고유성을 찾아야 될 곳이고 여기는 문화적인 허황과 김수왕과 만나게 된 경륜이 그것이 있으면서 하천으로 그 역사 문화가 들어왔던 그것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지화하게 되면 이와 같이 거북내라고 하는 거기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여러 가지 물문화적인 요소들을 도입을 하고 가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다 됐어요? 지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더 하는 거예요. 유역 간의 그 물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뭐 개발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산지에 있는 물을 어떻게 저류지와 병행해서 바로잡아서 하류에 있는 지역을 보호하면서 그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다. 이 강화 지역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화적으로 또는 순리적으로 가야 되고 이 이름을 제가 산미천 또는 산미천이라는 말을 제가 붙여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남양주의 여러 가지 그 저류 공간이고요. 또 생태 면적을 적용한 거, 그 다음에 그 생태 하폭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런 터널로 인한 하천과 산지의 그 단절 요소를 없애는 거, 그 다음 공간형 하천과 수변역 저류지에 대한 개념. 이것이 중기 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김해에 적용을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씀드릴게요. 이 하천이 여기 계속 놔두면 김해가 이쪽 선악동강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김해공항이죠. 이쪽 지역을 더 망가뜨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하천망을 술로를 따라서 구성을 해가지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된다고 제시를 한 겁니다. 통합관리센터가 필요할 거고 일본 사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름하고 나머지 질문은 휴로 시간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토론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는 못하고 토론자 한 분씩 앞에 나오셔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관이신 김경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75분이라 아까 발제 내용 중에서도 답변 드릴 내용들이 많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민 조사관입니다. 여기 와서 말씀 나누게 돼서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관리기본법 만들어지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 발표하시는 내용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발표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이렇게 탐탁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도 거버넌스가 유형별로 구축이 됐고 법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거인지 아니면 제도 자체가 잘못되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저는 사실은 약간 피부에 좀 안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에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들어가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상근직 아닌 다음에 거의 대부분 지금 시민단체나 아니면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전에 수십 년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현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좀 이렇게 미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닌 거라고 하는 건지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막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그 물 기본 계획이 생기고 나서 이제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게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거를 저도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물관리기본법 만들어지고 3년 4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아무것도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약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계획이 만들어졌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저희도 좀 볼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나 이런 거를 할 때 행정으로 감사하기는 상당히 쉬운데 지금 거기에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고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감을 할 때 보면 정부는 사실은 위원회 핑계를 대고 위원회에서는 환경부 핑계를 대고 있어서 어떻게 정확하게 왜냐면 감사는 칼끝처럼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좀 고민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탐탁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잘못 설계되어 있는 것인가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근데 아니신 거라는 얘기를 들리는데 그냥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물관리가 일원화가 되고 어쨌든 거버넌스가 기본이 됐지만 현장까지는 아직까지 네. 체감이 되지 네.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하시는 거는 사실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사무국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사무국도 안 만들어졌고 저는 사실은 4개의 유형의 사무국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차라리 사무국이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좀 저도 이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붕 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법이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 워낙 저력을 가진 분들이고 국가도 이걸 원해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빠른 속도 내로 정착을 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그러니까 유역위원회 사무국 갖는 부분은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강하게 좀 드라이브로 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이신 박병상 대표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병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뭐 아시는 얘기를 좀 해서 하면 올해 기상이변, 작년 기상이변, 내년 기상이변 어떨까 고민을 하면서 잘 보도된 거지만 독일에 지난번 사고가 있었죠. 비가 많이 3일 동안 150mm 정도 왔나요? 그랬더니 도시가 무너지고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지금 시장이 전에 시장이었을 때 광화문에서 타일 싣고 다녔으면 도시를 만든다 했다가 30분 동안 비가 와가지고 물바다가 됐죠.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될 거고 기후 1.5도, 섭씨 1.5도를 맞추지 못하면 금세기 내에 그린란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다면 7m가 상승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어떤 김해 그 갯벌로 보관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없어지더라고요. 그 바다로 돌아가고요. 여기도 바다로 돌아갈 겁니다. 인천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인천의 강은 갯벌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해요. 베르누이 정리를 잘 아시겠지만 자연스러울 때 우리 편안하게 오르락내리락 1년에 하루에 2번씩 이름을 썰물이 오는 인천에서 이게 바다 해수면을 이렇게 자동 높여놓고 직선화 만들었을 때 해수면이 상승되고 기상이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100년에 한 번 정도 뭐잘 썼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한 10년에 한 번 됐다면 10년 뒤에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제도가 있다지만 여러 가지 뭐 부탁해도 제도 뭐 무시하면 되잖아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늘 여기 뭐 몇 명 여기 뭐 관심도 인천시에서 관심도 없을 거고 여기 예산도 별로 없을 것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갯벌 매립 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도 갯벌 보존하는 데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성력 연구법이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인천기후일보에 보도가 나는데 인천의 물 이용 시설의 80%가 무용지물이다. 만들어놓고 아무 관리도 안 해가지고 상황들이 좀 인천시에서 모릅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인천시 녹지구에 관여하면서 다소 중간 처리 좀 하자 하고 정말 애원을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애원했어요. 한 군데라도 한번 성공사를 만들어보자. 유럽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다소 정말 처리가 지금 뭐 더 이상 못 쓰게 돼가지고 지금 만드는데 뭐 힘들다. 뭐 거기를 다시 또 뭐 쇼핑센터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지하로 만들자. 이런 공상이나 떨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수천억이 드니 어쩌니 하면서 수조짜리 다리는 잘도 만들죠. 그러면서도 또한 다수 중간 처리장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만 만들어다오. 연수구만 하더라도 40여 개, 40개가 넘는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 아파트 단지에서 있는 물을 중간 처리하고 비가 앞으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그것도 좀 재처리하고 그래서 그걸 하수 유지를 좀 해보자. 그럼 생태계도 좋아질 것이다.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녹지국장 위에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요. 인천시에서도 콧방귀 끼고 아마 엄청난 사고를 독일처럼 나오기 전에는
신경 쓸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천 주안 태산인데 주안에 옛날에 콜리트 승기천도 흘렀고 거기 스케이트장도 있었고 좋았죠. 지금 그 미추홀구에서 승기천을 복원하고자 노력한다고 하는데 지금 유역이 어떻게 되는지, 구배가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어떤지, 문화가 어떤지 뭐 알랑드는 사람이 일부 있지만 전혀 관심이 없죠. 오히려 관심은 그 일대의 재개발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40층짜리 아파트를 쫙 치면서 무슨 아파트를 복개를 하고 뭐 한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는 안 돼요. 예산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안 돼. 없으면 안 돼요. 위기의식을 좀 공유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국제물정보과학도시연구원의 변성준 연구원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박사님 3분에 맞춰주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의 변성준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할 말 많아가지고 지금 쭉 적어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인천 마스터 플랜 2007년도에 만들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잘 반영된 데도 있지만 잘 반영 안 된 데가 더 많아요.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게 마스터 플랜 수립하고 나서 하천 기본 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면은 하천 기본 계획대로 가야지 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까 박인홍 박사님이나 김영규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천에 대해서 이제 이슈하고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원인들 같은 걸 따져보면은 인천 하천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하천 자체가 아까 김성환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박병선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갯벌하고 연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제 인천을 간척을 하면서 조성된 하천도 있고 어쨌든 갯골이었던 물길을 갖다 쓰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하천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물이 필요해서 물길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길 자체가 하나의 하천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인천은 하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형적으로 인천에는 자연적으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는 조성되기 유리한 지형은 사실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쉽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슈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맨 하류구가 사실은 갯벌이었던 데다 보니까 워낙 경사가 평평하죠. 경사가 거의 없어요. 비가 오면은 노면을 쓸고 지나간 더러운 물이 하천으로 다 유입이 되는데 유입된 물이 다 빠져나가느냐 하면은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홍수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하천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는 여전히 오염물질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물고기 폐사가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아까 김영규 박사님이 발표하실 때 뭐 언급을 하셨지만 하구 관리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고 또 수문을 또 열어놓으면은 또 홍수 피해가 발생을 하면 또 하나의 갈등이 생기는 거고 이슈가 생기는 거고 그거는 사실은 저도 공부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진짜로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연구를 해보고 한번 공부를 해보고 학습을 해봐서 요즘 인공지능이니 뭐니 좋은 기술 많잖아요.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오염물질도 없고 홍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 하천에 아까 제가 갯골이었던 걸 하천으로 만들었던 것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필요해서 물길을 조성한 경우도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농수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농수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천보다 더 규모가 크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지만 법적으로 하천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누가 하느냐 뭐 그게 좀 불명확해집니다. 2원화가 되고 3원화가 되고 어떤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어떤 거는 뭐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뭐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도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죠 아마.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하천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한 부분들은 좀 그런 것들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일어나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로 좀 이번 하천 마스터 플랜을 만약에 수립을 하게 된다면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에 대해서 인천에 있는 하천들에 대해서 한번 다 이해를 해보고 한번 공부를 싹 해보고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이상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 하시겠습니다. 중부 엔지니어링의 최진호 부장님께서 마지막 토론하시겠습니다. 공부 엔지니어링의 최진우입니다. 일단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천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법제화된 법령에 따른 하천들이 있는데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소하천법에 따른 소하천, 그 외에 수리모 공법에 따른 도로라든가 수리모 수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법에 따른 또 관할청에 따른 관리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이걸 정비한다든가 그때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천 기본 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 하천 기본 계획을 할 때 보면은 그 단위 하천 기본 계획에서는 저희가 최적의 분석을 하고 상황에 맞는 치수, 이수, 환경을 다 고려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천이 또 별개의 다른 개념의 하천이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하천, 소하천 국어들이 따로따로 그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물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하는 관리는 따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만 일반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는 토지 이용의 효율화라는 것과의 조그만 물길이나 심지어 지방하천까지도 복개를 해서 도시계획을 밀집화시켰는데 최근에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하천도 폐지해서 국어를 만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인천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큰 틀을 잡아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면 전체적인 관리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을 하는 사람이 와서 이 하천을 이제 개발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하천만 보고 이제 전체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은 합리적일 수는 있는데 그거를 확장시켜서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까지도 연결을 시켜보면 뜻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저희가 하는 모든 행위나 행동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으면 어떤 예산 확보에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1세션 인천하천 마스터 플랜 수립과 인천 물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들께서 주신 의견은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인천에서 일하는데 최대한 반영이 되고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과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